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10월 7일 애플워치 울트라가 나오자마자 바로 수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할 만한 애플워치 울트라에 대한 리뷰와 함께 여러분이 다이빙 컴퓨터 혹은 다이빙 시계를 사고 싶다면 언제 어떤 제품을 사는 게 좋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손목 두께가 16cm인데 너무 크지 않을까? 시계가 44mm라는데 너무 크지 않을까? 도대체 44mm가 어느 정도 크길까? 이렇게 좀 수치로만 비교를 하자면 느낌이 오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던 다른 시계들과 함께 실제 사이즈를 비교해보고 이 줄의 느낌은 어떤지, 이 시계의 크기는 어느 정도 느낌인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지 않을 이야기, 실제 다이빙을 할 때,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다이빙을 할 때 어떤 기능이 있고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오늘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 영상은 저희가 잠수풀에 가서 혹은 바다에 나가서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시계들에 대해서 쭉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토매틱 시계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회사를 이직할 때마다 항상 오토매틱 기계식 시계를 하나씩 수집을 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먼저 샀던 시계가 바로 이 오메가 시마스터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시계들의 특징은 다 최소한 300m의 방수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샀던 시계가 요 파네라이 모델인데, 이 모델은 제가 800 몇십만 원에 샀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얘는 초침이 없어요. 그래도 바다에서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순토 D4i 같은 경우에는 마리나가 프리다이빙 강사가 됐을 때 제가 태국에서 선물로 사줬던 모델인데, 프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 겸용 모델인데 아주 유용하게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순토에서 협찬으로 받은 D5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순토님, 여전히 D4i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충전이 귀찮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배터리가 거의 50% 이하로 떨어져서 매일 다이빙을 한다고 했을 때 매일 충전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 그 인터페이스 상으로 시인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 D4i 같은 경우에는 예전 그냥 액정 스타일이라 오히려 밝은 데서의 시인성이 되게 좋은 반면에, D5 같은 경우에는 LCD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찬 시계는 바로 이 오데마 피게 로야로크 오프쇼 다이버 모델이에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흰판 모델, 요거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는 모델을 제가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얘 시계줄이 얘 가격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 시계줄은 정말 처음에 찼을 때 제가 신세계를 느꼈습니다. 엄청 비싼데 그 비싼 만큼의 가격을 해요. 저는 러버밴드가 이렇게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고 땀이 안 차는 밴드는 처음 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그 신세계를 느꼈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를 착용했을 때 저는 이 흰색 오션 밴드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 흰색 오션 밴드의 착용감이 정말 오데마 피게 시계줄 80만원짜리 러버밴드에 비견될 만큼 굉장히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이빙뿐만 아니고 서핑을 한다거나 수상스키를 탄다던가 제트스키를 탄다고 했을 때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그 충격이 굉장히 강한데, 요 잡아주는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빨처럼 맞물려서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 잃어버리거나 빠질 걱정 없이 아주 튼튼하게 붙어있는 반면에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시계줄을 정말 최고로 꼽고 싶어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나머지 시계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요 모델은 애플워치 4세대 모델로 마리나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인데요. 크기가 40mm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49mm고요. 실제로 40mm, 49mm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크기 차이가 있을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차이가 작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둘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아기아기해요.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G샥 글라이드. 이 모델은 몰디브에 있을 때 산 시계인데 단 10만원에 200m까지 방수를 지원하면서 이 모델 최고의 특징은 타이드 그래프가 있다는 거예요. 다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보트 다이빙을 하거나 혹은 부위에서 줄을 내려놓고 수심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조수간만의 차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 타이드 그래프는 비치 다이빙을 한다던가 서핑을 한다던가 혹은 해외에서 다이빙을 할 때는 은근히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한국 바다와 다르게 다른 따뜻한 해외의 나라들은 산호초지대 안에 라군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깊이 다이빙을 하려면은 라군 지역의 산호초를 넘어가서 그 산호초를 넘어가서 드롭오프 지역에서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밀물일 때 물이 가득 찼을 때는 그 산호 위를 넘어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파도가 조금 심하다 하더라도 그냥 쭉 통과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돌아올 때 타이밍을 잘못 맞춘다면은 분명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오히려 산호 라인보다 아래로 빠져서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심하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비치 다이빙을 한다거나 나만의 다이빙 포인트를 찾고 싶은 분들은 물속에서도 시간대가 어떻게 되고 물때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시계는 제가 가장 최근에 차고 있던 시계인데요. 스콜피온이라는 국내 브랜드에서 나온 시계고 200m 방수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시계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광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방구석에 처박아 놓다가 언제 차더라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시계가 움직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스콜피온에서 나온 요 다이버 워치, 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와디즈에서 펀딩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여기 있는 시계들과 굉장히 비슷한 사이즈의 시계가 많이 있을 거예요. 무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애플워치 울트라와 함께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손목이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시계를 차는 데 있어서 제일 걱정하는 거, 나는 손목이 가는 편인데 과연 큰 시계를 차도 될까? 너무 큰 거 아닐까? 캡틴 아메리카 방패처럼 보이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계가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는 거는 이 손목의 두께에 따라 다른 문제가 아니고 손목과 전완근의 비율, 손목과 손 크기의 비율에 달려 있습니다. 손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전완근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손목이 가늘다 하더라도 큰 시계가 잘 어울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먼저 비교를 해보자면 순토 D5, 제가 가진 것 중에 거의 제일 큰 시계고요. 애플워치 울트라 크기가 이렇습니다. 순토 D5가 동그랗기 때문에 크기는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D4 차시는 분이 있을까요? D4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D4를 제가 차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 실제로는 D4i보다도 훨씬 작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이빙을 하실 때 순토 D4i나 D5를 차시던 분들이라면은 크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무게는 D5보다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인데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무게에 대한 거는 제가 워낙에 무거운 시계를 많이 차가지고 조금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계를 오늘 2시에 수령을 하고 지금까지 차고 있었는데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시계들이 무지하게 무거워요. 이 오데마픽의 오프쇼 이 다이버 모델은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에 무거운 시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는 게 없진 않지만 신경 쓰일 정도는 분명 아니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애플워치 차시던 분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애플워치 4세대 40mm짜리, 저는 이 시계는 처음에 받았을 때
경품 당첨돼가지고 받았었는데 너무 작아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는 좀 큰 시계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마리나가 뺏어가서 계속 차고 있었습니다. 애플워치 4세대 40mm짜리 시계를 차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애플워치 울트라를 비교해 보자면 확실히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요 정도 크기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메가 시마스터라든지 혹은 롤렉스, 썸마리너 요런 시계 사이즈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시계들도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작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이것도 지금 마리나가 차고 있다 보니까 좀 작네요. 사이즈를 비교해 보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오마이갓 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조그맣다라고 생각을 한 사이즈인데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자면은 둘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해 보이죠? 예물 시계로 인기가 많고 비슷한 종류의 오토매틱 다이브 워치들 차시는 분들 은근히 많을 거예요, 남자분들. 제가 봤을 때는 시마스터가 조금 작아서 저는 안 차게 되던데 실제로 애플워치 울트라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콜피온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콜피온 시계가 조금 더 사이즈는 작아요. 조금 더 사이즈는 작은데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 스콜피온 다이브 워치를 찼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확실히 아까보다 작은 게 느껴지죠? 여기에 애플워치 울트라를 비교해 보자면 요거는 좀 크기 차이가 나는 느낌인데요. 예, 요거는 확실히 좀 크기 차이가 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 기준에 이 시계는 조금 작다. 그러니까 40mm 이하의 시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크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파네라이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42mm인가 44mm인가 그렇거든요. 차면은 이런 느낌인데 42mm고 42mm인가 44mm인가 모르겠네. 42mm라고 칠게요. 제 기억에 42mm인 것 같으니까. 실제로 애플워치 울트라와 비교해 보자면 거의 동일합니다. 별로 그렇게 크기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파네라이가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더 뚱뚱해 보일 수도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큰 시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전혀 고민의 여지가 없고 반면에 나는 작은 시계가 좋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40mm 이하의 시계들과 비교해서도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밴드 퀄리티는 정말 이 시계 이후로 제가 신세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색깔별로 다 사고 싶습니다. 조만간 알파인이라든지 트래킹 밴드도 하나 사서 같이 한번 끼워볼 생각이에요. 너무 말랑말랑해. 몰랑몰랑. 아니면 마리나님 손목만 잠깐 등장해 보실래요? 여기 마리나님이 한번 차보실래요? 네, 이렇게 마리나가 착용했을 때 애플워치 40mm짜리와 애플워치 49mm짜리를 비교해 보자면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옵니다.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토매틱 시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요 별다른 배터리 관리 없이 거의 평생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 그 매력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동전형의 작은 배터리 교환형 시계들, 예를 들어서 순토 D4라든지 요 G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배터리를 교체함으로써 한 2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별다른 배터리 교체 없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순토 D5나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순토 D5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한번 충전하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을 정도로 사용이 가능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얘는 오토매틱이 아니고 그냥 기계식 시계라고 태엽을 감는 형태의 기계식 시계인데 한번 태엽을 감으면 8일 동안 유지가 됩니다. 얘도 한번 풀 충전을 하면은 일주일 이상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조금 불편함을 느꼈던 것은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다이빙을 했을 때는 거의 반나절 정도밖에 배터리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애플워치 4세대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이 버튼 저 버튼 누르고 핸드폰에서 세팅 계속 바꾸고 했더니 100%에서 0%까지 떨어지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당황했었어요. 얘는 정말 마리나님, 얘 매일 충전해야 되죠. 네, 일상생활에서 쓸 때도 매일 충전해야 되죠. 네. 그렇게 매일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스마트워치를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지금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2시에 바로 수령을 해와서 그때부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워치페이스도 바꿔보고 버튼도 이것저것 기능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지금 시간 11시 30분이니까 9시간 정도 지났고요. 9시간 동안 배터리는 약 20%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87%에서 지금 67%로 배터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실제로 애플 홈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네요. 다만 이 녀석이 물에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플워치 울트라를 실제로 물속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계들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나는 프리다이빙을 하는데, 나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과연 어떤 다이브 컴퓨터를 선택을 해야 될까? 혹은 어떤 시계를 차야 될까? 다이브 컴퓨터가 꼭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언제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신다고 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이브 컴퓨터를 하나 사야 돼요. 애플워치 울트라 지금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기능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션닉 플러스 앱이라는 앱을 통해서 추후에 지원을 할 텐데 아직 그 앱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물에 들어가면은 수온이랑 수심만 볼 수 있지 여러분들의 세이프티 스탑 시간이라든지 이런 알림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라면은 순토 D5 혹은 순토 D4i 혹은 뭐 다른 모델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다이빙 컴퓨터를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프리다이버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가 실제로 프리다이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서피스 타임, 그러니까 수면에 있는 시간과 다이브 타임, 물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요 두 개를 확인을 해서 수면에 있는 시간을 최소한 2분 이상씩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중에 있는 시간을 수면에 있는 시간보다 덜 가져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필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이브 컴퓨터가 아니고 그냥 전자시계라든지 혹은 애플워치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기계식 다이브 워치라든지 어떤 시계를 차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다이브 컴퓨터와 시계의 다른 점, 다이브 컴퓨터는 수온을 말해주고 수심을 말해줘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 수심을 따라 내려가면서 5m네, 7m네, 10m구나, 15m다 라고 하고 내려가진 않아요.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거나 강습을 받을 때는 우리가 가야 되는 깊이, 우리가 연습하는 깊이까지 로프를 내려놓고 로프에 표시를 해둔다거나 딱 그 길이만큼만 로프를 내려놓고 로프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펀다이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려갈 때 있어서 우리 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익숙한 깊이까지 이퀄라이징이 잘 되는 깊이까지 내려갔다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혹은 불편함을 느끼면 올라가야겠다고 생각이 되면 올라가야 되는 거지. 8m니까 더 내려가도 되겠다. 20m니까 그만 내려가야겠다. 라고 깊이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심을 체킹하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수온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다이빙을 할 때 트레이닝을 하러 간다거나 혹은 펀다이빙을 갔을 때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했는데 수온이 26도네?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수온이 27도구나?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갔으면 그냥 들어갈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수온을 알기 위해선 이미 물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추위를 느낀다거나 저체온증이 올 것 같다 싶으면은 그만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고, 따뜻하고 재밌으면 계속 노는 거고. 그래서 수온도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다이빙을 할 때는 어떤 시계를 차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다이빙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마스터 레벨까지 강습을 끝내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졌을 때, 정말 본격적인 딥다이빙, 최소한 50m, 60m 이상의 깊이를 직접 훈련 계획을 세워가면서 다이빙을 할 때는 다이빙 컴퓨터를 차기 싫어도 차야 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깊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깊이에서 마우스피를 채워야 되고, 어느 정도 깊이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익혀야 되고, 그 깊이에 맞는 깊이 알람, 다이브 타임 알람을 꼭 등록을 해둬야 돼요. 심지어 손목에 차고 있으면 그 알람이 안 들리기 때문에 후드 안쪽, 머리, 귀 옆에다가 이 다이빙 컴퓨터를 넣어가지고 알람을 전달받기도 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다이빙 컴퓨터를 차기 싫어도 차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20m, 30m, 40m, 한 50m 정도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이빙 컴퓨터는 그냥 옵션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하나, 프리다이빙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운동이 아니다. 프리다이빙 초반부터 많은 돈을 투자할 때 여러분의 실력 향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어떤 장비를 사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어떤 장비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프리다이빙을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즐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싼 장비들을 다 갖추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바다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은 실제 수영장과 실제 바다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